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오늘 듣던 수업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번스 교수님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제12장의 뒷부분과 13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장의 핵심되는 내용은 가치의 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가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가치. 지도자들은 가치를 포용하며 가치는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그 가치 체계가 강할수록 지도자들에게 더 강력한 힘이 되고 그럴수록 지도자는 더 심대하게 추종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치라는 것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또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추종자들에게 서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혁의 원동력은 욕구와 필요, 동기유발과 창의성, 갈등과 권력 등에 연관되어 있으나 그 핵심은 가치이며 실현 가능하고 의도되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을 부침시키는 가치가 담당하는 역할 모델로서 어떤 정태적 상황을 가정하고 아주 기묘하고도 기초적인 것만으로 구성된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이 어떤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 이 변화의 원동력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 욕구라는 것이 있고 또한 바로 사람들의 어떤 필요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과 함께 어떤 동기유발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또한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을 발휘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한 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공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갈등이나 어떤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힘, 권력이라는 것이 함께 다 모든 것이 변화를 향하여서 다 연관되어져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현 상태가 인구 성장 그리고 경제 혁신과 쇠퇴 등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개발하게 되는데 기존 질서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중요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필요와 가치에 관한 창의적인 사고를 발생시키는 틈이 나타나고 그때 불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활동가들은 새로운 욕구를 정당한 필요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표방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고 행동파 활동가들은 추종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집단, 운동, 정당을 조직화하려고 주도하고 추종자들은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 리더십의 위치를 획득하지만 지도자가 기대와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종자들은 리더십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지금 어떤 리더십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기술해보면은 첫 번째로 단계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안정적인 상태, 이런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서 바로 그것이 어떤 인구라던가
경제라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안정적인 상태가 불안정적인 상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여기에 새로운 욕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욕구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권력 아니면 기존의 어떤 질서가 이것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거기에 중대한 어떤 바로 이러한 틈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고 사람들의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필요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어떤 가치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틈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틈은 여기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활동가들의 그러한 역할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이 욕구를 정당한 필요로 바로 이 욕구를 정당한 이러한 필요로 인정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행동파 활동가들이 추종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당을 조직하는 것이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들은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집단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추종자들의 어떤 욕구와 필요 그것을 잘 적절하게 대응하면은 이들이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이 기대와 욕구와 필요,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추종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어떤 기존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획득하여 지도자가 된 활동가들은 어떤 공식적인 권력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들은 광범위하고 기묘한 가치로 표현된 추종자들이 가진 필요와 희망을 가늠하고 그것을 동원할 기술을 가져야 하며 가치 체계는 높아진 기대와 요구의 압박 아래 부서져 버리며 사회 도처에서 추종자들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며 통합되고 불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엄청난 그런 변화의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공직을 인계받아 사람들의 필요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재정의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의 힘과 정당성이 중대한 이슈가 되며 만약 그러한 권력 이양에 실패하면 적대적인 집단,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지도자 그리고 추종자와의 관계가 와해되며 가치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도자들이 정말 이 욕구와 필요를 잘 살피고 또한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은 그때는 바로 어떤 추종자와 어떤 리더십 간의 분열 그리고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가치 체계가 부서지는 역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가지는 잠재적인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을 묶어주고 도덕의 중거 체계를 넓히고 필요에 따라 통합의 힘, 분열의 힘으로 작용하며 가치는 경쟁과 갈등을 하는 동안 동원 상태를 유지시키고 추종자에게 대한 힘 실어주기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리더십의 전반적인 짜임새를 강화하는 역할을 이 가치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잠재적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의 준거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규범적인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통합시키는, 사람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만은 또 반대로는 그것을 분열시키는 힘으로도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쟁과 어떤 갈등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동원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것이죠. 계속 어떤 힘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종자들에 대한 힘 실어주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것을 통해서 리더가 추종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의 전반적인 어떤 짜임새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지도자가 폭넓은 지지자들에게 다가가는 능력들을 강화시키고 광범위한 가치와 가치 체계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치의 토대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결국적으로는 이게 통치를 이루는 것에 이 근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자유와 평등 간의 관계를 뚜렷하게 하고 리더십이 실행해야 할 의제를 확립시킨다고 합니다. 이 가치는 어떤 지고한 도덕적 목적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리더십의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리더십이 힘을 받도록 하는 그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통하여서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혁적 가치를 동원하는 힘, 그리고 점화하는 힘, 이 리더십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항구적인 요소이고 수백만 명의 필요와 희망에 부응할 때라던가 지도자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통상의 중개인 노릇과 거래를 초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일단의 관계가 맺어지면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충족되는 한 지도자와 그 지도자가 동원하려는 사람들은 더욱더 서로에게 힘을 풀어 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바로 이러한 어떤 가치, 바로 이러한 어떤 가치 중에 변혁적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혁적 가치를 통하여서 이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그러한 필요들, 그리고 또한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기만 하면은 바로 그 추종자들이 이러한 가치, 변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 이러한 것들을 이 가치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실현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치는 누군가에게 힘이 실리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는 단순한 단어 또는 상징에 불과하지만 그 동일한 가치가 민주국가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에 의해 날이 세워지면 어떻게 지도할지를 아는 지도자에게는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바로 이 통치행위에 있어서 리더십을 행함에 있어서 이 가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자유, 평등, 그리고 행복에 대한 권리, 인권, 그리고 정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가치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하나의 단순한 어떤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가치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힘을 얻게 되면은 이 가치를 통하여서 이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이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몽시대의 위대한 공적 가치들은 정치가들의 미사여구에 들어있는 단순한 미사여구나 장식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를 강화하고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 추구의 기회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변혁적인 리더십의 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혁적인 리더십, 이것의 하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이 가치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게 해주고 또한 확장시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변혁적 리더십은 이 가치를 통하여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실마리를 푸는 리더십의 신비를 푸는 그러한 실마리는 현실적인 욕구의 근거를 두고 풍상을 겪어온 그리고 갈등에 의하여 북돋워진 가치, 그 가치가 지도자와 활성화된 추종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심원하고 포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그냥 단순히 가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에 의해서 이 가치 하나, 예를 들면 자유라는 그런 가치를 하나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큰 투쟁과 또한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풍상을 겪고 태어난 바로 이 가치라는 것은 바로 변혁적인 리더와 또한 그 추종자들 간에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혁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힘을 제공해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에 의해 유도되고 평가되고 심원하고 영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도덕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치의 힘이라고 번스 교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비평의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리더십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역할 모델로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그 가운데 가치가 지니는 힘과 역할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가치와 함께 밝힘으로 본책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안정적이고 또한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가 인구나 경제로 인해서 변화할 때 새로운 사람들의 욕구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을 기존의 그러한 질서로는 채울 수가 없을 때 활동가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드러나고, 이들이 또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자 했을 때 바로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정당이나 집단들을 만들게 되며, 또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은 리더십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리더십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필요를,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변화의 과정, 그리고 역할 모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 모델을 가지고 이 가치가 가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데, 이 가치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이 가치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갈등과 또한 서로의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풍상을 겪고 태어난 그러한 것이 가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토의사항입니다. 번스 교수님이 이야기한 리더십에서의 가치의 역할이 현대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과연 변혁적 리더십을 통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 잊혀져 온 가치를 다시 되돌릴 필요는 없는 것인지라는 그러한 토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 현실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영속적인 그러한 가치를 통하여서 어떤 변혁을 이루어내고 사람들의 행복을 정리시켜주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어떤 큰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가, 또한 어떤 그러한 굉장한 헌신이 또 필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분위기들은 단순히 트랜잭셔널한, 그러니까 어떤 거래적인 그런 관계에서 보다 어떤 단순한 어떤 당근을 그렇게 주면서 이제 어떤 표를 얻거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한 리더십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리더십으로 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또한 생각되면서, 우리 과거의 어떤 그래도 위대한 정치가들을 보면은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해 왔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주 포괄적으로 대중들에게 또한 사랑을 받고 또한 그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리더십이 지금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말 행복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리더, 바로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기를, 우리 사회에 어떤 실현되고 구현되기를 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12장의 가치의 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었고요. 그렇다면 13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이 이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을 바로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회 구조나 사회 변화에 과연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교수님이 이 책을 또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민중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중의 힘, 민중이라고 하면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우리 국민이라고 해야지 좀 마음에 닿고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민중 아니면 인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책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예전에 좀 사용되었던, 번역되었던 부분들이라서 좀 그렇게 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민중의 힘이다. 힘과 관련돼서 이것이 결국은 리더십을 이루는 그런 요소이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심대한 인과적 결과를 초래하는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역동적이고 유연한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심대한 인과적 결과를 초래하는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역동적이고 유연한 체계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심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의 어떤 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과 법칙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어떤 지도자가 있고 어떤 추종자가 있고, 바로 여기에 이 사이에 어떤 유연한 체계를 통하여서 이 인과 법칙을 통하여서 심대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바로 이러한
심대한 결과, 변화,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의 유연한 체계,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이러한 유연한 체계가 바로 리더십이다 라고 리더십에 관한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론은 과거로부터 이끌어내지만 미래를 기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이 과거로부터 이끌어내온 것이죠. 하지만은 이 이론이 정말 좋은 이론인가 하는 것은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미래를 기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 이론에 관하여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리더십도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리더십 이론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료가 되는 인간의 욕구와 기타의 동기들, 인간의 신념과 의도 및 행위 등이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불가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죠. 그리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에 뭘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그 어떤 생각들이 어떤 기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 자체가 워낙 깊고 또한 무의식의 상태까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과정과 원리와 유형에 대해 기술할 수 있고 단계를 구분짓고 변종들을 밝혀내고 또한 그 보편성을 시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인도의 한 촌락 또는 월스트리트 거리에서 혁명운동 또는 의회 내에서 어떤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탐구를 위한 기초로서 공통의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종 답안을 내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난해함과 역설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이 인과 법칙 그리고 심대한 결과에 관해서 이 리더십이 어떻게 역할을 이렇게 제공하였는가라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바로 이러한 여러 다양한 그런 변수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다 제거하고 아주 단순하게 연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 이론은 현실과 매우 긴밀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분석적인 노력이 분석적으로 노력해야 되며 또한 규범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분석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서 리더십의 중대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 즉 변혁적 변화와 그리고 또 포괄적이고 영속적이고 가치의 바탕을 두고 있는 변화에서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복의 추구가 그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의 추구는 방법이자 수단으로서의 다른 어떤 변환적 가치, 예컨대 질서나 자유, 평등, 정의, 공동체 등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고한 전환의 잠재력을 포괄하는데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에선 행복의 추구가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이 행복의 추구에서 바로 어떤 질서 아니면은 자유 아니면은 정의 아니면 공동체와 같은 어떤 가치들이 생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복의 추구, 이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행복을 다시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가 바로 변혁적인 리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이론이 리더십의 이론인데, 리더십의 이론은 굉장히 분석하기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삶과 질과 의미를 만들어가고 방향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리더십은 X 요인이며 잠재적으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규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리더십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질서나 자유나 어떤 가치나 공동체, 정의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변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결과값 Y를 산출할 수 있는 변수 X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이 민중의 힘에서 바로 X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이 하나의 변수, 반드시 필요한 X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절박한 필요와 열망이 이끌린 사람들이 큰 집단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추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왜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변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혁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번스 교수님의 중요한 질문이신 거죠. 수백 년 동안 특정의 한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즉 경제적, 사회적 동기들에 의해 설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커다란 사회적 변화나 변혁을 이루게 하는 그런 요인이 무엇일까를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왔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이유에서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학자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에 대한 평판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점진주의 이론, 카오스 이론, 상황 이론 등이 변화에 대한 거대 담론을 대신하며 전면에 나섰으며, 학자들은 변혁의 궁극적인 원천에 대해 탐구에 들어가기보다는 인과적 결과를 낳는 특정한 힘에 대한 2차적 설명에 머무르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거대한 하나의 변화,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카오스 이론이나 상황 이론이나 점진주의 이론, 다양한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이론을 통한 이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이것의 어떤 근원적인 그러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에 대한 2차적인 연구, 단순한 인과적 결과를 낳는 특정한 힘에 대한 그러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 번스 교수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인구 이동 등 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전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남자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문이라는 것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밝히려면은, 그러니까 선형관계를 밝히고 유의성을 입증하려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결코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단순한 방식에 따른 그러한 분석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원적인 것까지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 사실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인류의 변화에 대해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접근법은 바로 행위력, 에이전시, 행위력과 어떤 하나 개인의 어떤 인간의 행위입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 그리고 스트럭처, 하나의 구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환경적인 것이고 이건 하나의 인간적인 것인데, 바로 이것의 교차점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환경과 어떤 체제나 어떤 그러한 질서들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인간의 행위나 의도들이 가미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행위력과 구조의 교차점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것, 바로 이 structure, 하나의 구조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하나의 어떤 커다란 체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회 또는 정부나 기업, 종교, 법, 그리고 교육체계 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이전시는 즉 행위자, 누군가 이런 어떤 행위를, 이러한 구조 내에서 어떤 행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위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구조 안팎에 있는 행동 주체나 아니면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반대자들이나 아니면 조직가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체계와 즉 구조와 협조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체계 구조와 반대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사회의 변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학자들 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행위자와 구조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 이유죠.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특성과 정도에 대해서는 물론 행위자와 구조의 의미와 그들이 가지는 설명에 대해 논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사회학자는 구조에, 심리학자는 행동에 집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학자는 주로 이 사회의 그러한 어떤 체제나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인과관계와 사회적인 그러한 변화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것은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에서 또한 이 환경 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많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행위자의 그러한 어떤 심리적 상태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내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또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법의 핵심에 있는 기능을 강조하면서 미국 사회학회 회장 조지 호만스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접근법, 이러한 구조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기능주의자들의 욕구, 가치, 여타, 동기를 가진 사람이 가진 인격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바로 이런 구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능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도 있을 수 있고, 여타 동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따른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사회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호만스는 기능주의적 행동 이론에는 행위자도 없고 조금치의 행위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이론은 사회 체계로부터 개인 체계를 분리시켜 사회 체계만 다루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호만스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간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행위자 구조 이분법을 폐기시켜 버리고, 구조와 사회 체계는 불평등하고 또한 저항하고 단념하고 조직하는 리더십을 차지하기까지 하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이러한 구조라는 것은, 이 구조라는 것은 역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국가도 다 사람들의 집합체고, 회사도 다 사람들의 집합체고, 사실은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서는 하나의 단순한 무미건조한 단순히 구조, 그리고 단순한 어떤 체계, 어떤 위계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의 욕구와 또한 감정과 또한 어떤 필요와 이 기대가, 이 모든 것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란 체계라는 것이죠. 이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학자들이 너무 냉랭하고 그리고 너무 분석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어떤 사회 변화를 이루는 어떤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체계로 조직되지만 사람들인 만큼 궁극적으로 인간 리더십의 작용에 적응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하고 탐색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보편적이어야 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거대하지만 구체적인 변혁적 리더십을 조사해보므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방식, 기능주의적 자들에 따른 구조적인 방식으로는 바로 이 사회적인 변화와 변혁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를 이루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변혁적인 어떤 리더십, 이 리더십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영향을 받고 이 사람들이 모인 구조가 영향을 받으며 결국 이 사람과 구조를 통하여서 결국 어떤 변화와 변혁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을 모색해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번스 교수님의 바로 연구의 오늘 또한 진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안정기에는 이와 같은 변혁의 기원은 가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되었으니까 사회가 자체가,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 기존 체계를 엎으려고 해도 사람들 어느 정도 살고 있고, 그리고 평화롭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놀고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것이 없었으니까 아무런 변혁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죠. 그런데 전 지구적 평온이 산산조각 나고 경제적 팽창과 함께 뒤이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야기된 혼란과 빈곤에 대항하여 나타난 격렬한 저항운동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1930년대의 대공황은 그동안 무시되거나 억압되었던 사람들이 가진 뿌리 깊은 욕구와 필요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철학자들과 정치 이론가들이 불평등의 근원에 대해 궁금함으로써 대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지성적 실패를 심사숙고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19세기 때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였지만 하나의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였지. 여기에 위에 엘리트 계층이 있고 중간 계층이 있고 밑에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체계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였지만 사회가 그냥 그러니까 운영되어져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에 내재되고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욕구 그리고 기대, 이런 많은 것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잔잔한 파도처럼, 잔잔한 그런 물처럼. 근데 밑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용암처럼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계 1차 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그것이 위로 이렇게 분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면은 미리 알고 그것을 왜 대처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바로 어떤 정치 철학자들과 그리고 사회 철학자들이 그것을 이런 왜 이런 불평등이라는지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반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1931년에 세계 경제 공황 가운데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토니는 쓴 책이 평등이라는, 리처드 토니라는 분이 바로 이때 평등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책을. 흥미로운 책을 썼는데 이것은 영국이 경험하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힘의 결과라고 하지 않고 인간 선택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등이라는 것이 실현되지 못한 영국의 어떤 그러한 상황 자체, 체계 자체가 어떤 피할 수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그러한 어떤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죠. 이 책임이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영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 선호, 이익, 그리고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토니는 불평등이 만들어진 것이며 사회적 기회와 권력, 즉 재산, 지위, 교육, 법 등의 조직과 배분에 다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자원의 제약으로 더 이것이 악화되었으며
불평등은 인간이 창조물이며 국가의 제도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 1931년도에 대공황 가운데 정말 이 밑에 있는 계층들은 수많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죠. 우리도 IMF를 겪어봤지만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것은 바로 인간, 국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일 뿐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원래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필연적이라던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국과 여타 자본주의 체제들이 사회적 피라미드가 부의 위계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위계를 통해 붙박이처럼 연구화되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방해받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의 그것은 환경에 의해 우대받거나 그 환경의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 기회균등이라는 훌륭한 수사법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균등이라고는 표방은 하지만 실제로 이 기회균등을 이루는 어떤 자원의 배분은 불평등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한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원 자체가 없는데 뭐 그들에게 동일한 어떤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들 한쪽에서는 월 500만 원씩 과외비 때려 넣어가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한쪽에서는 학교 교육에 그냥 한정된 상황 가운데서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그 사회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냐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토니는 미국에서 보다 평등한 경향이 있음을 보았으나 이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와 이를 성취하는 권리는 똑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의 추구는 미국의 권리장전의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권리 자체는 불평등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이 빈곤을 만들었다면 결국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인간이 빈곤한 그러한 상태의 계급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빈곤을 만들었다면 과연 반대로 말해서 번스인 교수님이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그 생각 자체를 생각의 전환을 이뤄서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어떠한 평등도 그리고 어떤 부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즉 풍요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런 체계 자체를 인간이 결국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반대로 평등하고 또한 풍요로운 사회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논리이신 것이죠. 인간의 확고한 리더십에 의해 평등이 누적되어 그들의 삶에 각인될 수 있는가? 인간의 확고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와 같은 질문에 진보주의자들과 개혁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계획이라는 한 가지 해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불평등한 그러한 체계 그리고 불평등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이것을 평등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고 그 인간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들을 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시했던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과 개혁자들이 제시한 것은 바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약간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크게 나죠. 빈진보적인 측면에 있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책에서 배우지만은 계획경제 있잖아요. 계획경제, 경제적 사회적 계획
이게 과연 계획경제인가 아니면은 경제계획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앞에 붙었으면 이게 경제계획 같아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경제적, 사회적 계획, 이건 계획경제. 요거는 이제 이게 자본주의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딱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번스 교수님의 의견은 이제 계획경제를 타는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부를 그냥 국가가 다 분배하는, 부의 분배까지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바로 어떤 사업의 영위와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수정,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어떤 계획, 경제 계획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 사회적 계획,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념적 급진주의자들에게는 계획이란 기술 관료적 중간치기 해법, 즉 일종의 도덕적 회피 수단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은 엘리트들이 권력과 자원을 독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경제에 따르면은 계획경제를 하더라도 어차피 엘리트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해서 이 계획경제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비판적인 냉소적인 시각이신 거죠. 하지만 최대한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계획은 권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고 기회 구조를 변형시킬 것이며 또한 개인적 기회와 사회 정의 등과 같은 가치들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의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떤 확고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 그러한 계획을 배태하고, 그러니까 배태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태아를 임신했을 때 그걸 배태라고 그러죠. 배태하고 주도하고 결실을 맺게 해줄 이 리더십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거의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 시대 자체가 누구가 하든지 그러한 경제의 그러한 계획들을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대적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보자면 구조적인 요인인 거죠. 스트럭처. 아까 전에 구조주의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 구조가 이런 영향을 미쳤다. 그 시대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상당히 이건 어떤 행위자적인 관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구조 행위자의 그런 구조에서는 이것과 이거 두 개가 함께 만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리더십이 사실상은 이 구조를 이루고 이 구조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제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관점을 보면 이렇게 리더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계속 배양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런 공부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변혁적인 리더였는가 아니면 거래적인 리더였는가 어떤 리더였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루터하고 히틀러를 비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까지 이제 이르는 어떤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에게 계몽주의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랑스러운 지적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선 19세기 초에 이 생시몽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생시몽. 이 생시몽, 이분은 사회계획에 대한 성숙한 이론을 만들고 그는 사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면 그의 궁극적인 가치인 사회적 화합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여기서 과학적 접근을 하자 해서 이걸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셨죠. 그래서 이 생시몽이나 아니면 꽁트 등은 사회와 사회 물리학, 수학과 사회 물리학으로 이제 눈을 이제 돌려가지고, 그리고 또한 시인과 예술가들을 발명회의 소집, 챔버 오브 인벤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도록 이제 동료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획 입법을 이제 이루었는데, 프랑스, 배경이 프랑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어떤 변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경제 계획,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학적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00석의 의석 중에 200석을 다 과학자로 토목공학자들에게 그걸 준 겁니다. 바로 이거 기획 입법이라는 걸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프랑스 전국에 영국 스타일의 최고 인류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역사죠. 바로 이러한 역사들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계획인데 그것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부했듯이 수에즈운하, 이 수에즈운하는 주로 프랑스가 주도를 했죠. 프랑스 사람이.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것은 결국 나중에 미국이 주도를 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같은 위협, 그런 것들은 어떤 토목공사를 예견했다. 완전한 어떤 계획에 따른 그러한 공사인 것이죠. 그것이. 거대한 그러한 공사, 거대한 변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경제 발전을 할 때는 이제 독일에서 많이 차관을 받아왔고, 고속도로를 놓고, 그러면서 철도를 놓고, 항만을 만들고 이러면서 사회 간접자본 SOC를 깔은 거죠.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냥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전체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러한 기틀을 그렇게 계획을 통해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생시몽이나 콩트가 주장한 것 같이 바로 이러한 어떤 계획을 통한 그러한 어떤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혁적 리더십이 바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계획에 따른 경제, 그 경제 계획이죠. 그 계획에 따른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힘,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평 및 토의를 보면 필자는 구조적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획 경제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프랑스 예를 통해서 설명하며 불평등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 리더십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 성장은 많이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몇몇 큰 대기업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이 바로 이제 다 그것을 이루고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대 가운데 나타난 것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의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정말 그 가운데서 계속 이제 그러한 잠재적인 그러한 위험 요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떤 하나의 구조적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또한 어떤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바로 이런 구조를 만든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겠죠.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그런 구조는 역시 사람을 통하여서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체계를 보아도 과거의 그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유례 없는 그러한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그러한 체계를 통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의료복지, 내 몸과 관련된 것은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이고 평등하게 받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의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지금 시대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큰 혜택을 주고 또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바로 그 기본적인 그러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 부분에서는 평등한 것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기금 자체가 엄청나게 고갈되어 가고 있고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또한 의사와 또한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러한 격차라든가 이번에 또한 의사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가운데 또한 어떤 수입의 차이 이런 것들이 또 극명하게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또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총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리더십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거래적 리더십으로 그냥 어떤 것들을 던지고 어느 정도의 합의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무마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그 밑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나서서 이것들을 변혁적으로 정말 바꾸어내고 정말 이것을 승화시켜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특히나 변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우리 또한 함께 고민하는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럼 이러한 것들 경제 계획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루즈벨트가 실행한 TVA 사업, 테네시강 사업이죠. 테네시강 사업. 역사 교과서에서 사회 교과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 테네시강 사업. 이게 T가 테네시 같습니다. 그다음 B는 아마 벨리 같은데 뭐 A는 잘 모르겠지만 이 테네시강 사업이 과연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현실 정치가들은 포괄적이며 전국적인 규모의 계획을 가지고 기존의 구조를 심도 있게 변혁하자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19세기에는 워낙 그 체계 자체가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으니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어떤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인민들이 중앙집권적이며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어떤 2차 대전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 혼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그러한 체계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상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어떤 기계와 같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나치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업무를 보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업무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업무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치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디로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중간에 다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행정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어내게 이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대공황기에 구질서의 위기로 말미암아 뉴딜 정책가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 계획을 채택할 뻔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몇몇 보좌관들이 이를 주장하고 나왔으며 그 중에 루즈벨트가 제안한 것은 TVA 사업으로 역사상 가장 야심적인 지역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변혁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TVA 사업입니다. 테네시강 뉴욕 계곡에 사는 사람들 300만 명은 심각하게 고립되어서 어떤 절박한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4천 가구에 대한 연구, 그 테네시강 유역에 사는 어떤 4천 가구들에 대한 그러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욕구, 예를 들면 먹거나 자거나 하는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 욕구를 조달하는 것에 필요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즉 1년에 $100 이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그 테네시강 유역에 있던 사람들은. TVA 계획은 다양한 통합이라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도록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네시강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일자리와 여가활동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지역사회 계획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몇 개 주에 걸친 수백 마일의 구름과 산맥 사이로 펼쳐진 계곡을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생각은 맹렬한 정치적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보수주의자는 이에 대하여서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 계획에서 루즈벨트는 의장으로 아서 모건이라는 분을 아서 모건이라는 사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총장 하코트 모건이라는 분을 또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사회공학자이자 변호사인 릴리 엔탈, 데이비드 릴리 렌탈이라고 하네요. 본명은. 를 여기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네시강 뉴욕의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아서 모건은 이 사람 성격은 어떠냐면은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는 정치가들,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는 그런 정치가들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도 있게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갔는데 이에 대해서 역사가 어윈 하그로브의 말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도덕적 변혁에 이르는 데까지 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변혁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테네시강 유역 사업을 통하여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나고 사람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적 가치까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개혁들을 이루어내 갔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굉장히 신선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변혁을 해나갈 때, 어떤 새로운 그러한 어떤 정치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나 아니면 큰 어떤 제도를 바꿀 때
우리의 목표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단순한 경제적 효익을 얻는 거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주게 해준다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심정과 마음까지, 생각까지를 변형시켜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인드 자체나 생각 자체가 그 가운데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선진국 대열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이죠. 근데 어떤 사회 구조의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짐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이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구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자체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개인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변화, 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였다라는 의미에서는 참 아서 모건 의장님이 굉장히 큰 일을 이 테네시강 유역을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릴리 렌탈은 변호사죠. 근데 이 아서 모건하고는 정반대로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 로스쿨이었는데, 그는 TV의 물리적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속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정치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 그리고 워싱턴하고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세를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계속 피력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어떤 위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극에 달하자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을 백악관에다가 이제 초청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의장이, 그러니까 이 모건이 좀 약간 자기 그 성격이 있으니까 정치가들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정치 활동을 하니까 릴리엔탈이 엄청 비난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릴리엔탈 변호사, 이거 정말 의욕이 넘치는 하버드 출신 로스쿨 변호사가 계속 열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백악관에 불러다 놓고 이제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할 증거를 대지 못하자 오만한 행동을 이유로 의장을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릴리엔탈은 이 사업을 조용히 진행해서 계속 나갔고, 그리고 댐을 축조하고 해당 지역 자구노력 프로그램과 솔선수범 프로그램과 같이 모든 위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에 싹 다 깔았습니다.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릴리엔탈은 정치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직한 것이기도 했다라고 하그로브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투적 리더십 하에 TVA 사업단은 민간 이해 당사자와 또한 의회의 반대파들과 맞서서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합의라든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걸 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194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맞서도록 TVA 사업의 주적인 이 TVA 사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도리어 반대편에 있는 전기회사, 민간 전기회사의 웬델 윌키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이제 해서 1940년에 있는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TVA 사업을 통해서 누가 정치 권력을 얻느냐, 그런 것이 바로 첨예하게 이제 대립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바로 이 릴리엔탈은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A 사업에 대한 혹독한 시험은 댐이나 촉촉히 촘이 들어있는 그런 발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물론 그들은 집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다 이사해버리고 없었는데 흑인들이 또 이제 그 사업에 또 고용되면서 어떤 차별을 받음으로써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 수에즈 운하하고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을 막 수에즈 운하 할 때는 이집트에서 막 가서 막 사람들 때리고 하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큰 사업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이것들 하나의 어떤 사업 진행에 계속 방해나 걸림돌로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 추진가들은 인종 문제라는 제3의 정치적 철로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업들을 뒤로 놓고 보면은 계곡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업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았으며 보다 풍부하고 좋은 직업과 또한 주택, 교육 기회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농업, 홍수 통제, 그리고 값싼 전기를 충분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기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들을 점증하는 기회로 만들어준 효능감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효능감이라는 것을 도왔습니다. efficiency.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내가 또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내가 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사회를 또한 우리 가족관계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효능감을 증리시켜주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고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이것을 바로 윌리 앤달은 해냈다는 것이죠. TV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약간 제가 생각되는 게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추천하셨는데 그 책을 다 읽으셨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분도 보신 것 같아요. TV의 이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그 사업이 우리 4대강 사업 그 어떤 그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여기에서 어떤 아니면 인사이트를 좀 얻은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출되시고 난 뒤에 이제 이 책을 읽으셨거든요. 아무튼 여담이고요. 그래서 TV의 사업은 아서 모건이 꿈꾼 바대로 사람들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데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성취시킬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빈곤과 소외의 구조를 무너뜨림으로써 TV의 사업은 계곡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일구어내는 행위자, 즉 지도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즉 이들을 바로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지도자로 바꿔준 그러한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과감하고 끈질기고 창조적인 그러한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한 명의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백악관에서 그리고 기획단 사무실에서 그리고 엔지니어들과 현지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무릅쓰며 자원들을 동원해내었던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기준으로 볼 때 TVA 사업은 계곡의 수많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 바로 변혁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역 개발의 어떤 모델로서는 어떤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그 같은 사업을 몇 개 더 의회에 요구했지만 의회는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고 정말 리더로 바뀌고 효능감을 갖게 되고
삶이 바뀌고 교육 기회를 갖게 되고 전기를 얻게 되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경제적 효익은 별로 없었다. 투자 대비 효익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지역개발 모델로는 적절치 않다. 지역개발 모델을 하기에 너무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다른 것들을 많이 제시했지만 루즈벨트가 그거를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혁적 리더십에 따른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가치가 이제 이 어떤 그런 효익에 맞지가 않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변혁을 기도하는 사례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변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을 때에도 변화의 인과적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변화에 있어서 리더십을 일반화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해온 리더십의 분류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인과적 동력으로서의 리더십, 즉 의지와 결과 사이의 결정적 연결고리로서 리더십의 요체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적 요체, 인과적 요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의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결과로 산출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이에 이 간격을 메꿔주는 것,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인과관계의 그런 요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어떤 중보적인 위치, 중간자적인 위치, 그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가가 의도하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불러 모을 때 상호작용은 시작되며 혁신가는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미 그 자신이 상속자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상속자라는 것은 이미 받은 자, 기득권자 이런 의미죠. 상속자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혁신가들은 먼저 상속자들과 결별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 혁신을 이룬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자들과 여러 가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런 사람들과 결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소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따라봤자 우리 이익은 다 그들만의 이익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추종자들을 동원해야 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죠. 그들이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그리고 다른 동기들의 호소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의도를 미래의 추종자들이 그것에 적응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따르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된다. 그들의 의도에 내 자신이 적응해 나가는, 리더로서 적응해 나가는 이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 필요들도 듣고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들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그런 요구들에 자신이 젖어드는 거죠. 계속 만나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서 아니면 공원에서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경로당 가거나 아니면 배드민턴 아니면 뭐 포켓볼 이런 데 가거나 교회 가거나 뭐 아무튼 다양한 데 가면서 그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느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젖어드는 겁니다. 적응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원래의 본질적 목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어떤 변혁적인 그런 이유, 그 목표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상호작용에서 동력을 제공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데 혁신가와 상속자 사이의 갈등, 때로는 혁신가와 추종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확실하게 혁신가와 반대자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며 상속자에 대하여는 모반, 리벨리온,
상속자에 대항하는 모반은 변화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련의 대결을 촉발시키고, 갈등은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오해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기존의 어떤 기득권자, 상속자들과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리더 입장에서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그런 가치들에서 모반하다, 리벨리언하다, 저항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원래는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 적극적인 사람들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하여서 오직 오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TV를 둘러싼 갈등에 끌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네시강 유역의 그 계곡사에 뭐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그런 권력 구도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가 그 변혁의 그런 사업의 중심이 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이 미국이라는 사회의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쟁점 중에 하나인 그런 TVC 사업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런 정치 가장 중심으로 계곡의 그 오지에 정말 수동적으로 이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정치의 중심으로 그들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자체가 아주 변혁적인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변혁의 과정에서 리더십의 역동성에 관한 최근의 예로는 폴란드의 솔리티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솔리티 운동. 최초의 저항적 혁신가들은 폴란드에서 1981년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내려진 계엄령에 탄압을 받았으나 부두의 정기공이었던 레크 바웬사, 그 바웬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부두의 정기공, 부두에서 이제 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 봐주고 이제 부두에 불이 들어왔나 불이 꺼졌나 하는 것을 봐주고 이제 그러면서 수리해주고 기술자 아닙니까? 근데 이 레크 바웬사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에 있었던 불굴의 리더십은 여론을 진작시키고 보다 많은 추종자를 동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능동적이 되고 또한 추종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한 노동자와 글쟁이들이 혁명가가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구조조정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정의를 요구하며 그 운동은 폴란드 가톨릭 교계 및 여타 저항 세력과 함께 투쟁하여서 그들이라면 여기서 그들은 그 기존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기득권자들이 전체주의적 현상을 유지를 방어하기 위해 순전히 어떤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단순히 무력에 의지하여서 그 리더십,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상속자들로부터 도덕적 전통성을 남김없이 빼앗아버리고 8년의 탄압 끝에 솔리데리티는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힘만 있고 도덕적 전통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끌어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본질이 밑바닥에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들의 추종도 받을 수 없고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힘 밑에 있는 도덕적인 그런 기반,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질서든지 도전 세력이든지 누구도 일사불란하거나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구조는 그것을 구성하는 인간처럼 변하고 융통적이고 쉽게 무너지거나 굳세어지기도 하는 등, 이 구조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로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단단해질 수도 있고, 막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구조라는 것이. 또한 변화를 위한 진전은 그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영속성과 융통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조라는 것도 사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도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1, 2cm씩. 그런 것처럼 여기에 융통성이 있어야지 구조가 제대로 움직이고 이것이 계속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계획, 우리가 계획이라고 했죠. 계획. 위대한 계획은 연결 부위가 느슨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대한 변화, 아니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연결되는 그 부위들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큰 그런 빌딩도 바로 연결 부위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처럼 느슨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영속적이고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의료 정책을 실시했을 때 확실하게 패퇴를 당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1993년에서 1994년에 의료 정책 기획관들이 물샐 틈 없는 사회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의료 계획을 한답시고 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아주 물샐 틈 없이 그 모든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심하고 이거를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한 걱정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샐 틈도 없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이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과적 힘으로서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번수 교수님 하시면서 거의 모든 곳에 있으며 거의 모든 곳에 다 이러한 리더십이 인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힘의 그러한 인과관계는 다 리더십이 중간에 있다.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모색하거나 연구할 때는 바로 거기에 어떤 리더십 X요인, 이 X요인인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했나라는 것을 살펴야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바로 누가 있을까? 누가 영향력을 줬을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이처럼 리더십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작용했나, 어떤 힘이 작용했나 것들을 연구하면 그 결과가 왜 일어난가를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변화에 창조적으로 어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변화에는 어떤 창조적 변화가 창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리더십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상호 힘 실어주기라는 그런 일들이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동력에서 구지도자, 그 옛날에 어떤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창조적 파괴가 어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과거에 따랐던 사람들 따르지 않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긴 하는데 그렇지만 영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리더십이 계속 존속되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변화를 위한 리더십이 바로 이 X 요인이다. Y는 예를 들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 변화라는 Y 값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변수 X 값이 꼭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X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인과적 힘으로서의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TV 사업을 통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변혁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연속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떤 하나의 딱딱한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어떤 입김이나 인간미가 다 빠져버린 그러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바로 그 가운데 사람이 그 구조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느슨한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어떤 창조적인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국민들과 그리고 이 국가와 아니면 국민들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정책과의 어떤 유리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간격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다면 바로 거기서는 어떤 새로운 그러한 리더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이 가운데서 정말 창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떤 가치를 중시해 나가고 그 가치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 가치라는 것은 하나에 보면은 원칙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사랑, 아니면 공동체, 정의, 이러한 어떤 가치, 그런 원리들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에 적응해 나가면서 또한 그들을 이끌면서 자신의 그러한 목표를 잃지 않는 그러한 리더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다음 또 국회를 구성할 그리고 다음 또 리더십으로 세워질 그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또 장시간의 그러한 리더십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1시간,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다음 1시간 아니면 2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이 이 민중의 힘 부분에 있어서 지금 1, 2과 정도 했고 뒤에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에필로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1시간 아니면은 2시간 정도에 마칠 그러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 책 자체는 버언스 교수님이 상당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쓴 그러한 책이고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버언스 교수님이 소시적에 쓴 정말 리더십의 그러한 기초와 체계를 놓은 그러한 책이 리더십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중고서적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8만 원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원래 2만 몇천 원인가 그러는데 8만 돼 있고 굉장히 지금 절판됐고 그래서 중고서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이제 알라딘에 들어가 보니까 4만 원 정도로 이제 반값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입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경제적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기초적인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의 기본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리더십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즐겁게 또 이 봄 시간인데 또 여의도에 보니까는 또 지금 다 해놨어요. 거기 벚꽃 윤중로에. 그래서 여기 뭐 여의도라든가 다른 곳이라도 가서 봄에 또 즐거움도 누리시고 또 이렇게 좀 휴식도 많이 누리시고 요즘 또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기도 하지만은 또 많이 누리시고 그러면서 참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우리 토의의 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